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선배님들 이 겨울의 끝자락을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가요? 완전 눈도 디립다 많이 왔다가 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오늘 시점은 굉장히 또 따뜻합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 이게 눈이 온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따뜻해서 거의 초봄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오늘 기분 좋게 저 이렇게 스튜디오로 나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겨울날, 봄 같은 겨울날 함께 해주실 따뜻한 게스트 한 분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나와주신 분이고요. 또 지금까지 나와주신 에피소드들의 작품들을 보면 이분만큼 한국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이 또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산악 및 캠핑 유튜버이자 또 여러가지 또 저희 방송에 나와서 활약을 해주셨던 우리 모얼모일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모얼모일입니다. 왔어. 모얼모일님 또 오셨어요. 지금 밀수가 여름이었거든요. 류승환 감독님의 밀수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셨다가 또 이렇게 폭풍같이 돌아오셨어요. 사실 정말 나오고 싶었지만 네.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시간이 되질 않았어요. 되게 비싼 척 하시네요. 저 지금 거의 멘트가 송혜교 김태희급인데요 지금. 제가 시간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세요. 너무 나오고 싶었지만 되게 재수없어.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어떤 근황이 있으셨는지 한번 시원하게 좀 세려주시죠.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유부의 세계로 제가 이제 작년 12월 유부의 세계로 입성을 하면서 결혼을 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딴따단따단딴따단따단딴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신혼이신 거잖아요. 12월에 결혼을 하셨으면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1월 끝자락이니까 진짜 이제 막 한 달이 좀 된 그런 신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52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자까지 52일 D 플러스 52일. 네. 2달 좀 안 되는 네. 그런 신혼을 달달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좋으세요? 저는 사실 잠깐만 솔직하게 해야 돼요. 진심이요. 가식 걷어. 가식 다 걷고. 당신의 표정에 지금 잠깐 떠오른 그 가식 걷어버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기로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12월에 결혼했는데 9월부터 같이 살았거든요. 남편 되시는 분이랑? 집을 이제 8월 말에 구해서 9월부터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 인생의 큰 숙제를 제가 다 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몇 가지 숙제가 있죠. 살면서 제가 해야 되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런 거? 졸업 수능 그치? 취직 그치? 결혼 그리고 출산은 좀 고민 좀 해볼게요. 네, 생각이 있으시다면 출산을 하시든지.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효도하기는 사실 때가 있는 게 아니고 평생 퀘스트죠. 그렇죠. 네. 근데도 뭔가 내 마음이 나 엄마한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드렸다.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행복하셨다라는 확신이 아직 저는 없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것처럼 숙제가 되게 많다고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너무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안정감이 뭔가 탁 생기면서 나는 결혼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 추천? 꼭 하라고. 나는 너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물론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연애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하니까 참 안정감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저는 같이 장을 보거나 결혼하기 전에 따로 살 때 같이 장을 보거나 뭘 같이 하고 항상 남편이 저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저는 그때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같은 집으로 가지 않는 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장을 보고 같은 집으로 들어오고 어디 심야 데이트 갔다가 같이 들어오고 이게 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남편분을 되게 사랑하시네요. 아니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좀 박애주의자. 되게 박애주의는 박애주의자. 모두를 사랑하는 게 박애주의 아니야? 사랑이 좀 많아. 물론 남편을 많이 사랑해. 근데 사랑이 많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인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으나 그중 유독 남편을 사랑한다. 선두로 치고 나가고 계신다. 그럼요. 압도적이다. 네. 이상 결혼한 지 52일차 되신 박애주의자 신부 모월모일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결혼 생활 추천하냐? 괜찮냐? 이런 질문은 제가 봤을 때 결혼하고 52일 뒤에 하는 것보다는 한 520일쯤 지난 뒤에 한 번 더 해보고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리고 또 5200일 뒤에 한 번 더 해보고 이게 사실 아까 효도하게 말씀하셨지만 결혼도 인생의 장기 퀘스트거든요. 이게 그럼요. 결혼했다고 그냥 내 인생의 체크리스트에서 이제 하나 빼야겠다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죠. 이제 ing이기 때문에 이게 완료형 ed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 ing로 계속되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마무리 짓긴 했지만 모월모일님의 표정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좀 진짜 이분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계시구나. 그래요? 이런 게 좀 드러나지 않나. 정말인가요? 오늘 찌들어 있다가 왔는데. 아니 회사 퇴근하고 바로 오셔서 이제 좀 찌들어 계시다고 하시지만 그 이면의 그 속까지 깃든, 들여다보셨구만.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 깊이 봅니다. 역시. 저도 못지않게 박애주의자예요. 저 얼마나 딥하게 지금 우리 모월모일님을 알죠. 연구하고 지금 모월모일님 중에 행복하시구나 이렇게 하는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결혼을 축하드리고 좀 이제 좀 좋은 얘기 했으니까 쓴소리 좀 들어가도 될까요? 어떤 쓴소리를 원하시죠? 좀 굉장히 긴장하시네요. 진짜. 쓴소리라 함은 뭐 앞에 자기 소개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유튜버시잖아요. 네. 전 맞아도 썹니다. 유튜버셔서 이렇게 제가 또 구독자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영화개론의 진행자로서가 아니고 모월모일님의 유튜브 구독자로서 지금 일침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저는 따끔하게 혼나야 됩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째 뭐 이렇다 할 유튜브 영상이 그쵸. 업로드되고 있지 않다. 저의 공개적인 마지막 캠핑은 여름의 계곡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떡하지 막 한 번은 심지어 짐까지 쌌어요. 가려고. 근데 그날은 제가 사실 아팠어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가려고 했다가 이거는 그게 아니다. 몸이 먼저다 해서 또 미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하지만 구독자님들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결혼식을 앞두고 모월모일 윌 리턴 네네 게시글을 올렸고 네. 이제 컴백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제 캠핑 유튜버 또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캠핑 그거 뭐 하루 하는 거 그거 그거 뭐 있잖아요. 캠핑 그거 뭐야? 무슨 백패킹? 유튜버? 백패킹 유튜버. 전문 백패킹 유튜버 모월모일님 유튜브 많이 좀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모월모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참 그렇네요. 좀 구독자로서 일침 한번 시원하게 하려고 했는데 가불기를 써버리시네요. 몸이 아팠다와 결혼 준비하느라 바빴다. 시간이 없었다. 뭐라 할 수가 없게 그냥 입을 틀어 막아버리네. 몸이 정말 너무 진짜 결혼 준비 정말 힘들더라고요. 할 게 정말 많고 정말 그 주말마다 할 게 그렇게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결혼은 해야 되잖아요. 왜 여기서 앙탈이야? 방금은 이제 결혼은 너무 추천한다. 하지만 결혼 준비 쉽지 않다. 결혼 쉽지 않다. 현실이기 때문에 또 네. 많은 분들 결혼을 앞둔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또 이제 당연히 결혼하셨다고 하니까 궁금한 게 자연스럽게 좀 신혼여행 어디 다녀오셨는가? 저희는 좀 특이하게 다녀왔는데 사실 세 나라를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발리였거든요. 발리? 네. 발리 좋죠. 발리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래 신혼여행 발리로 가자.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네. 왜 발리의 로망이 어떤 로망이 구체적으로? 그냥 하도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하도 보고 들은 게 많아서 신혼여행으로는 발리를 가자 했지. 로망이 아니라 그냥 카드라 통신 아니에요? 그게 좀 더 잘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그치만 발리를 그냥 가지 않고 홍콩을 경유했습니다. 일부러? 네. 근데 또 그거를 일부러 홍콩에서 하루를 잤어요. 비행기를 하루 다음 거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어떻게 신랑이 잘 찾아가지고 홍콩에서 하루를 보내고 발리에서 5일을 보내고 발리에서 방콕으로 가서 방콕에서 태국? 4일. 네. 4일을 보내고 저희는 총 열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홍콩 구경도 하시고 네. 발리 구경도 하시고 발리도 하고 방콕까지. 방콕 구경도 하시고 네. 거의 뭐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넘나드는 거의 찍먹 투어를 하셨네요. 진짜 알차게 다녔어. 심지어 홍콩은 진짜 디핑 소스 투어 아니에요? 이거 타일랜드 소스 한번 똠양꿍 한번 찍어 먹어보고 다 골고루 맛봐야 딤섬 간장 한번 찍어 먹어보고 뭐 어떤 게 좀 좋으셨는지 어디가 좋으셨어요? 세 군데 중에서는 세 군데 중에 사실 제일 싫었던 데를 먼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제일 싫었던 데는 발리였어요. 로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와 우리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저와 신랑은 아침에 딱 조식 먹고 나와서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부지런한 여행객 타입이시구나.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 여행 가면 막 하루에 3만 보씩 찍어요. 허기엔 이게 네. 여러분 괜히 캠핑 백패킹 유튜버가 아니에요. 이게 야외 활동을 그만큼 좋아하시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좋은데 발리에 가니까 휴양이잖아요. 그냥 휴양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요. 조식 호텔에서 먹어요. 수영해요. 또 누워요. 또 누워요. 근데 또 점심은 먹으러 나가기 또 너무 멀어. 그럼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 가서 또 똑같은 걸 먹어요. 그러고 나서 뭐하지? 수영 다시 할까? 수영을 또 해요. 와 근데 또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내가 이렇게 비싼 풀빌라 리조트에 왔는데 또 안 누려보는 것도 이거를 해야지 왜 시내를 나가? 그렇지. 근데 또 신랑은 여기까지 왔는데 시내를 안 가봐? 그것도 맞아. 그래가지고 대결이야 대결. 너무 그리고 발리에서 결국 너무 그 호텔 안에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약간 물릴 대로 물렸고 약간 또 그리고 제가 풀빌라다 보니까 친환경적이잖아요. 도마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친환경? 천장에 도마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동남아 여행 가면 항상 그 도마뱀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이었어요. 아니 근데 백패킹 유튜버시면 벌레나 그런 야생동물들에 굉장히 좀 관대하시고 할 줄 알았는데 벌레는 괜찮은데 일단 야생동물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멧돼지 정말 무서워합니다. 멧돼지는 누구나 무서워요. 멧돼지 정말 무서워합니다. 근데 도마뱀은 좀 크잖아요. 그런가? 이 손바닥만한 아이가 천장에 딱 있는데 혹시 떨어지지 않겠지 나한테? 하지만 도마뱀 입장에서는 우리 모얼모일님이 더 큰 존재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한 마리 떨어졌더라고요 바닥에. 무서워서? 발발 떨다가? 쭉 떨어져서 신랑이 이렇게 슬리퍼로 잡아서 저기 풀숲으로 해줬어요. 또 이게 자연 친화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셨네요. 우리가 그들의 동네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는 양보해야 된다. 너무 좋았지만 조금 아쉬웠다. 그러니까 이거 그거네. 그 발리라는 여행지 자체가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그 풀빌라 베이스의 어떤 휴양 뭐 이런 것들이 모얼모일님과 또 그 신랑님께 맞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제 감히 예측해 보건데 제가 발리 가봤고 방콕 가봤고 근데 홍콩은 안 가봤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듣기로는 홍콩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복잡하다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모얼모일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여행지는 세 군데 중에 홍콩 아니셨을까? 홍콩이 저는 솔직히 이것도 웃기긴 한데 잠자리를 많이 가려요. 진짜 객가다롭네요. 진짜 잠자리를 많이 가리는데 객가탈스럽네요. 홍콩 숙소는 사실 급하게 잡고 그런 거라 좀 별로였어요. 그리고 신랑이 중요한 게 위치. 중요해. 위치가 중요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숙소였거든요. 숙소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정말 홍콩을 다른 사람들은 이틀에 걸쳐서 돌아다닐 곳을 저희는 하루 만에 다 쪼갠 거예요. 부지런해. 그니까 너무 알차게 진짜 정말 다 봤어요. 그러면서 둘이 느낀 게 뭐냐면 홍콩은 다시 와볼만 하다. 다시 와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후루룩 빨리 한 것들을 천천히 즐기면서 좀 못했던 것도 해보고 다른 것도 먹어보고
긍정 평가. 홍콩에 그래서 대해서는. 홍콩은 다시 가볼만 하다. 어... 홍콩은 다시 가볼만 하고 저는 태국 같은 경우는 치앙마이를 가봤지 방콕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방콕 너무 좋았어요. 아니 좀 대도시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백패킹 유튜버 맞아요? 죄송합니다. 좀 모순적이죠? 아니 근데 그만큼 또 평소에 자연을 많이 여행과 백패킹 다르죠. 네, 맞아요. 평소에 자연을 많이 즐기시기 때문에 또 이런 특별한 여행에서는 쇼핑이 제일 좋아. 쇼핑. 방콕에서 맨날 거기 그 진짜 큰 쇼핑몰 들어가가지고는 둘이서 와. 제가 오늘 이 신혼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근황을 듣기 전에 예상했던 바를 좀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그럼요. 저는 듣기로 동남아 몇 군데와 홍콩을 다녀오셨다고 해서 우리 모월모일님이시라면 그 장대한 자연의 풍경 너무 푹 빠져서 그 드넓은 바다와 높게 솟은 노금이 진 산과 이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냅다 바로 쇼핑이 최고다. 방콕 쇼핑이 최고다. 너무 시원해. 맛있는 거 너무 많아. 거기 덥잖아요. 쇼핑몰 너무 시원해. 이 사람 뭐야? 쇼핑몰 너무 시원하고 뭐 맛있는 거 너무 많고. 네. 망고 젤리 가져왔어요. 이따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망고 젤리 국룰이죠? 거기까지 갔으면 사야죠. 망고 관련 제품 한국인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었어요. 태국은 아니지만 최근에 그 베트남 다낭인가? 거기는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니까 거기에 그냥 경기도 다낭시라고 써 있다고. 맞아. 저도 들었어요. 다낭시, 경기도 다낭시. 거의 그 정도로 그런 여행지들이 좀 있죠. 뭐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도 한국 분들 굉장히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중국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확실히 방콕, 뭐 다낭, 뭐 이런 곳들은 좀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여행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또 떠나고 싶고 선배님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나도 좀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월모일님의 결혼 소식으로 시작돼요. 최악의 여행지 발리, 최고의 여행지 쇼핑센터. 방콕에 있는 쇼핑센터. 정확히 어디였나요? 센트럴 월드. 방콕 센트럴 월드. 또 이제 방콕 가실 분들 계시면 방콕 센트럴 월드 한번 지도에 적어 표시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월모일님 나와주셔서 오늘 방송 굉장히 재밌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을지마사07님께서 외계인 2부 에피소드 들으시고 아마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좀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을지마사07님도 거의 뭐 팩폭러예요. 그러니까 일침 전문가. 다들 들으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 좀 이렇게 꽉 하시고, 최동우는 국뽕 아니면 뭐 볼 게 있는지, 킥킥. 외계인 2부는 넷플에서 이렇게. 최동원 감독님, 저희 방송 듣지 마세요. 절대 지켜. 물론 이제 을지마사07님의 또 의견이시기 때문에 또 그러실 수가 있고, 근데 그 밑에 저희 방송에 게스트로 한번 출연해주셨던 민호님께서 대댓글 다셨어요. 지금 을지마사07님께서 이렇게 다셨잖아요. 최동우는 국뽕 아니면 뭐 볼 게 있는지. 황민호님이 대댓글로 뭐라고 하셨냐? 전우치 타짜와 도둑들이요. 이렇게 최동훈 감독님을 수호하는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활발한 의사소통, 선배님들끼리의 활발한 교류, 저희는 굉장히 장려합니다. 해서 댓글 남겨주신 두 분 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댓글은 우리 모월모일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새끼는 지금님께서 루루와 상현님 듀엣 맞추는 거 듣고 여기가 디즈니다. 키키키. 어쩜 음치인 저는 상상도 못하는 즉흥 화음입니다. 거의 철이와 미애급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우와. 루루님과 저의 또 콤비네이션 굉장히 즐겨주셨군요. 감사드립니다. 뭐 디즈니 좋아하세요, 모월모일님은? 디즈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네네. 그렇다고 막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아시다시피 한국 영화 매니아. 한국 영화를 좋아합니다.
한국 영화 수호자라고 할 수 있을 우리 모월모일님이 그러면 그 다음 후원을 또 읽어주시죠. 한국 영화 부흥행님께서 외계인 2 에피소드에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한국 영화 부흥회님께서 또 이렇게 외계인 2부 에피소드에 후원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후원 덕에 저희가 방송할 수 있다고 저희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과 후원 남겨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 한국영화 부흥회님은 특히 닉네임 그대로 저희가 한국영화를 다룰 때 위주로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월모일님도 계시지만 또 우리 한국영화 부흥회님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국내 영화를 좀 저희가 많이 다뤄야 되지 않나. 한국 영화를 자주 다뤄주세요. 제가 이제 올해는 더 자주 나오고 싶습니다. 저희는 모월모일님께서 자주 나와주시면 진짜 영광이고 감사하고 한국 영화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모월모일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영화만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런 건 있겠죠. 모국어를 쓰는 입장에서 자막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네.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사실 좀 태생적인 장점이니까 한국 영화에 근데 그게 너무 커요. 왜냐면 영화를 한 번 볼 때 한국 영화를 한 번 보는 거랑 외국 영화를 한 번 봤을 때 저는 그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느끼는 거에 대한 깊이가 왜냐면 오로지 그냥 이 화면 안에 있는 요소들에 집중을 하는데 제가 외국 영화를 보면 자막을 읽느냐고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물론 저도 근데 외국 영화 되게 많이 보고 좋아해요. 근데 참 이게 약간 그런 뭐랄까 약간 그 절대 잊혀지지 않는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이 한국 영화는 표현 좋다. 달라. 보고 나면 몰라 달라. 한국영화 부흥회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기가 지금 한국영화 부흥회입니다. 지금 거의 부흥운동이 열렸어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국어를 쓰는 영화라는 태생적인 장점이 또 있고 단점이 또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뭐 외국 영화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막으로 볼 때의 장점은 이게 현지인들이 들으면 좀 오그라들 수 있는 표현들인데 이게 자막으로 한번 필터링이 돼서 나오니까 막상 영화를 볼 때 그렇게 막 민망하거나 오글거리지 않는 장점이 외국 영화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한국 영화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우리 모월모일님은 첫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성, 진짜 그 나라의 말들을 쓰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아니면 꼭 말이 아니어도 그런 뉘앙스 이런 게 너무 저는 그쵸. 항상 드렸던 말씀인데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 보면 뭐 이제 이 영화 가지고 이거 스포일러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중간에 우리 변희봉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그 아빠 캐릭터가 죽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좀 모자란 아들이 총알 아직 남았다 그래서 총을 주고 그 총으로 이제 괴물을 겨누다가 총알이 없어. 그래서 돌아가신단 말이야.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한 게 그게 일반적인 미국의 괴수 영화였다면 거기서 분명히 그 아저씨 캐릭터는 나지막하게 뭐 fuck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그냥 fuck, 젠장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변희봉님의 캐릭터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뒤를 돌아서 아들과 딸들에게 그냥 빨리 가라고 그쵸, 손짓을 하면서 사망을 하시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한국적인 모멘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불어서 그 류승환 감독님의 베를린도 보면 후반에 그 이제 여주인공과 남주인공 사이에 어떤 마지막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것도 좀 감히 좀 추측해보건데 이게 미국 영화였다. 그러면 마지막을 앞둔 여자한테 남자 주인공이 할 말은 I love you가 아니었을까. 그게 좀 약간 미국적인 감성이다. 근데 거기서 하정우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는 미안하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한국만의 모멘트 뭐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런 정서가 다른 그런 거지. 확 와닿잖아요. 뭔가 근데 거기서 그 미안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미안해 안에 그게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 여성들에게 느끼는 가장들의 그 좀 약간 고지식할 수도 있지만 가부장적일 수도 있지만 그 미안함이 있잖아요. 물론 사랑하다는 표현도 좋지만 뭔가 그런 것들이 한국 영화를 계속 보게 만드는 거 아닌가.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루는 영화도 어김없이 한국 영화기 때문에 어김없이 한국 영화기 때문에 한국 영화 부흥회님
떠나지 마시고 방송 끝날 때까지 꽉 잡고 계시라는 거. 저희 그러면 2부 시민덕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잉. 떼레레레레 네, 전화 받았습니다. 박상현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의 모월모일 검사입니다. 에? 중앙지검이요? 2023년 12월경 강원도에 있는 양양의 한 저수지에서 저수지에서 박상현 씨 명의의 통장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 양양 간 적이 없는데요. 박상현 씨. 네.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전화, 이런 황당한 전화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룬 영화, 바로 오늘의 영화죠. 시민 덕희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다룬 영화가 많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없진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해 전에 그것도 한국 영화였는데 보이스. 변요한 배우님이 김무열 배우님과 맞아요. 함께 주연을 하셨던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었다. 저도요. 사실 그 영화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존윅 같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복수하려고 그 조직의 침투에 다 때려 부수는 얘기였기 때문에 오늘 영화가 걸어간 길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다뤘다는 점에서는 좀 공통점이 있는데, 어쨌든 보이스피싱을 다룬 한국 영화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시민 덕희가 되겠고, 사실 원래 개봉은 2021년을 이제 예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좀 이제 요즘 말로는 그냥 창고 영화라고 다들 하죠. 그래서 창고 영화로 좀 이제 묵혀뒀다가 21년 공개 예정이었으니까 원래 지금 한 3년 정도 묵은 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또 2024년 첫 한국 영화로 저희가 다뤄보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인상 비평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 덕희는 사실 이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걸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실화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히 알고 있는 편이었어요. 원래부터? 네, 원래 그 사건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전 사실 시민 덕희란 영화만 봤을 땐 이게 이 보이스피싱 영화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예고편을 보고 나서 이거 그거구나 라는 걸 알았고, 이제 다른 거 많이 안 찾아보고 그냥 바로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빨리 시작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그쵸? 바로 터져버리고 계속 그거를 이제 쫓아가는 과정까지가 추진력이 되게 빨랐다. 되게 빨랐다. 호흡이 되게 빨랐다. 그리고 사실 조금 중간까지는 조금 과하다. 혹은 약간 답답하다라는 포인트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었지만 결국엔 그게 마지막에 가서 해소가 되었고, 저는 시민 덕희 다가오는 설 명절에 가족이랑 같이 가서 보기에도 괜찮고,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의미 있게 잘 보고 나온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평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이 영화 사실 별 기대가 없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이 정도면 봤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좀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복수극, 권선징악 이런 단순한 것도 좋지만, 저는 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뭔가 좀 대단한 일에 엮여들어서 결국 우당탕탕 해결하고야 마는 이런 영화들을 좀 좋아해서, 제목이 또 시민 덕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이 갔고 막상 본 영화가 되게 재밌어서 좀 만족하면서 극장을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인상 비평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내용 설명 드려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모월모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은 제목대로 덕희지만, 원래 이제 사건의 이제 주인공, 실화 사건의 주인공은 김성자 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없이 이 어린 두 아이를 홀로 키우기 위해서 세탁 공장에서 자신의 삶 전부를 써버리고 있던 그런 덕희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화재로 집이 불타버려가지고 어린 오누이도 공장 한켠에서 좀 재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도
2016년 당시에 최신 유행이 도래하나니 바로 2010년대 들어 활기를 띠고 있던 보이스피싱의 갈고리에 그녀가 걸려들고야 말았다. 해서 잘못된 전화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 덕희는 그나마 갖고 있던 전 재산마저 모조리 잃게 되고 결국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야 마는데요. 여기까지만 했다면 그냥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좀 안쓰러운 피해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끝났겠지만 우리 실화의 주인공인 김성자 씨는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으면 내 돈도 돌려받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실천을 하신 거잖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덕희도 칭따오에 보이스피싱 총책이 있다라는 제보를 다름 아닌 자기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공명배우가 연기하는 그 진대리 캐릭터에게 듣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근데 진대리가 왜 고발했냐면 진대리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걸 넘어서 거기서 거의 뭐 학대받고 있어요. 엄청 맞고 막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곳에 불쌍한 사람들을 강제로 속여다 잡아다가 계속 전화기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대리도 자기가 탈출하고 싶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제 이 덕희한테 제보를 한 거고요. 이 덕희는 이 제보를 받고 처음에는 진짜야 뭐야 하지만 진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경찰을 찾아가죠. 근데 여기서 경찰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줬다면 장르가 좀 달라졌을 텐데 경찰들은 또 약간 좀 그 느슨하게 대해요. 이게 뭐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워낙 이런 사건들이 많고 총책을 검거하기도 어렵고 압니다. 아는데 그럼에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분통 터질 만한 태도를 경찰이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덕희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칭따오에 있다고 내가 직접 가서 주소를 알아내면 그때는 경찰을 내가 불러올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동료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칭따오로 건너가 그리고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기 위한 발로 뛰는 수사를 시작한다. 이것이 이 시민덕희의 주요 골자 되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기 전부터 이 소재가 되는 실화 사건에 대해서 원래 알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관심이 가셨었는지. 그거를 뭐 찾아봤던 건 아니고 저도 우연히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평범했던 주부가 보이스피싱 총책을 아마 실제는 좀 달라요. 총책은 경찰이 잡았어요. 근데 정말 그걸 잡기까지 김성자 씨거든요. 실제 인물이 김성자 씨가 아니었으면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경찰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김성자 씨 도움을 받아서 잡았는데 아무것도 공유해주지 않았어요. 경찰이 실제 사건에서는? 네, 실제 사건에서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좀 그래도 경찰과의 어떤 관계가 마지막에는 네. 훈훈하게 그쵸. 마무리가 된다. 물론 이제 상업 영화로서 일견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좀 영화의 뒷맛이 깔끔하고 훈훈하게 끝나야 뭔가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도 좀 기분 좋게 연초 뭐 구정 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드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 이야기에서는 경찰들이 이런 사건의 경위를 김성자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그 포상금도 그것도 받지 않았죠. 원래 안 주려고 했었다. 그러자 이제 그 조사 그 언론에서의 어떤 그런 게 움직임이 시작되니까 그때서야 좀 이제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성자 씨가 또 안 받으셨다고. 안 받았죠. 그리고 김성자 씨가 그 경찰들은 근무 태만으로 진정서를 올려버렸어요. 진짜 이제 실제 삶이라는 건 영화랑 달라요. 이렇게 통쾌하게만 끝날 수는 없는 것 같아.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또 영화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영화에 천착해서 저희가 네. 저는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영화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싶었고 실제 이야기를 그대로 만든 영화들도 있어요. 있죠. 예를 들면 집으로 가는 길 같은 영화. 네. 근데 이번 시민덕희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었지만 이야기 자체를 조금 더 영화적으로 잘 풀어냈다. 후반부는 좀 극화된 부분이 많다. 근데 뭐 이해가 가는 선택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는 분은 당연히 안 계시겠지만 뭐 경험 있으세요? 경험 한 번 그러니까 아마 왔을 때 그냥 끊은 적도 많고 한번 통화해볼까? 라는 마음에 좀 진행해본 적도 있어요. 한번 통화해볼까는 좀 내가 어떻게 장단 좀 맞춰줘?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뭐라 하는지 들어보자. 궁금하다. 네, 출근길이었어요. 뭐라고 전화가 오던가요?
그때 똑같아. 중앙지검의 뭐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뭐 박상현 검사입니다. 네. 이렇게 와가지고 검사입니다. 아까 제가 한 거랑 똑같아요. 어디 범죄 지역에서 김현애 씨 명의의 농협 통장이 발견이 되었다. 농협 통장. 농협 통장. 그래서 전화를 했다. 정말요? 저 근데 어떡하죠? 저 농협 통장이 없는데. 하니까 바로 끊더라고요. 저 농협 안 쓰는데. 저 농협 없어요. 왜 하필 농협이었을까? 그게 좀 이제 많은 뭐 요즘은 뭘로 해야 좀 그 낚을 확률이 높을까요? 카카오뱅크 아니면 근데 카카오뱅크는 통장이 없잖아. 그리고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이거 녹음하기 위해서 시내21 들어가서 좀 서치를 하거든요. 네. 시내21 들어가자마자 시내21 기자라고 사칭하면서도 보이스피싱이 일어나나 봐요. 그게 얼랏이 뜨더라고요. 알림창이 뜨면서. 네. 뭐 시내21 사원증 같은 거 위조하고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진짜 보이스피싱은 그 영화에서는 은행 직원이었잖아요. 보통 우리한테 친숙한 게 중앙지검의 어느 검사입니다. 보통 이런 범죄와 관련된 거. 근데 이제 보통 그 다음 줄기가 진짜로 돈이 필요했던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은행에서 그렇게 하는 거. 또 취준생들 합격을 가지고 이거 지금 최종 그 단계인데 마지막으로 뭐만 처리하면 합격이시다. 그 버전도 있고 참 정말 다양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경찰, 뭐 검찰, 뭐 은행 사칭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시내21은 사칭해서 어떻게 해요? 시내21 그러니까 글쎄요. 그런 시내21도 왜 내야 되잖아요. 저희가 1년 구독료를 내고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먼저 선입금하시면 굉장히 좋은 뭐 구독 행사가 생겨서 뭐 이런 건가? 그런 걸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진짜. 그러니까 점점 참 진화하잖아요. 그들의 저는 좀 이 영화와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당연히 좋은 범죄라는 건 없죠. 뭐 살인이나 강간 같은 이제 진짜 중한 범죄들을 제외해도 거기에 어떤 뭐 좋고 나쁨의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유독 보이스피싱이 비열한 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물론 이제 뭐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특히 소시민들 대상으로 이 영화의 제목처럼 그쵸. 소시민들 대상으로 또 그들의 어떤 타인을 걱정하는 마음 또 미래를 불안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비열하게 이용해서 그런 지푸라기들을 싸그리 그냥 긁어간다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비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소한 뭐 이것도 진짜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사람을 죽인다거나 뭐 사람한테 돈을 뺏는다거나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눈은 마주치면서 뭔가를 해야지 않냐 이거야. 네가 죄책감도 느끼고 그래야 피해자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서 해야 된다는 그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비열하게 그 목소리 하나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보이스피싱 굉장히 악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에서 표현하는 보이스피싱이 진짜 확실히 세상을 진짜 다 잃게 만드는. 그쵸.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절실한 사람, 그게 돈이 절실한 사람, 그게 필요한 사람들의 그 남은 거마저도 그냥 가져가 버리는 수법으로 이게 보여졌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보이스피싱 전화를 많이 받아봤지만 뭐 또 피해액을 또 이제 그러니까 돈을 뺏긴 적은 전 없어요. 뭐 모할머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봤고 한 번이라도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뉴스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오프닝에서 이미 흔히 말해서 그 올라탔다 그러죠. 그 관객으로서 그 주인공에게 올라타는 거 이입하는 게 굉장히 영화 같은 매체에서는 중요할 텐데 너무 그게 강력했어. 그냥 터키한테 올라탈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이거는 뭐 라메란 배우님의 연기도 훌륭했고 뭐 속도감도 좋았지만 그 너무 강력한 공감 때문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설정 자체도 어쨌든 라미란이 옷 세탁하는 그런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자기 세탁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불에 타버려서 세탁 공장 같이 좀 약간 커다란 체인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일하는 모습이 엄청 막 그 열악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실. 네. 근데도
그러니까 목에 깁스를 하고 있고 이미 힘들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걸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캐릭터가 주는 게 뭐가 있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이미 그게 이미 들어가져 있으니까. 여기에 또 어린 오누이도 나오고 또 이 어린 친구들은 또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집에 언제 가 뭐 이렇게 또 대사를 해주고 그쵸. 또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쫓겨나고 그런 것들이 내지 못해서 원비를 내지 못해서 연속 콤보로 따다닥 들어가면서 관객들 입장에서는 덕희에게 굉장히 빠르게 이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하지만 굳이 좀 코트를 잡아보자면 사실 이건 오프닝에만 국한된 건 아니긴 한데 영화 전체가 약간 계산이 보이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좀 이제 각본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영화를 보면서 재밌는 이야기네 이렇게 그냥 쭉 보는 게 아니라 각 작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대표적인 게 저는 그 어린 오누이 딸아들이 퇴장하는 타이밍이 너무 그 덕희에게 부추기는 것 같았어요. 그쵸. 칭따오로 넘어가. 가야 돼. 이제 네가 돌봐줘야 될 필요는 없어. 그냥 이게 국가의 손에 물론 이제 뭐 원해서 맡긴 건 아니었지만 그쵸? 이제 경찰이 두 아이를 데려가서 퇴장시켜줬으니까 이제 우리 덕희는 맘 놓고 칭따오로 넘어가도 되게끔 뭔가 각본가가 손에 썼다는 느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 조금 저도 되게 그 대사가 근데 어머니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닙니다. 와닿지만 누가 신고를 했지? 왜 신고를 했을까? 아마 세탁공장 중 한 분이 아닐까? 그렇겠죠. 왜냐면 그 안에서도 누구끼리 친하고 누구끼리 안 좋고 서로 욕하고 이런 게 있었을 테니까. 또 알력이 있었을 테니까. 이해는 됐지만 제 기준에서도 살짝 과잉이었다. 살짝 과잉이었다. 이게 너무 타이밍이 이제 칭따오로 넘어가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물론 진짜 이거는 꼬투리 잡기긴 합니다. 그냥 이제 뭐 장점도 있으니까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전개가 시원시원하고 인물에게 좀 더 빠르게 이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의도적으로 아다리가 따다다다닥 맞는 느낌이 들기는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영화를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왜냐면 노골적인 늘 그냥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구조가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가겠구나. 저기 옆에 또 마침 또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구나. 이거 얘기합시다. 칭따오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4인 파티가 생깁니다. 일단 덕희가 리더고요. 그 옆에 염혜란 배우님이 연기하는 이제 캐릭터가 있고 장윤주 배우님이 연기하는 캐릭터 그리고 안은진 배우님이 연기하는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 진짜 이거는 무슨 RPG 무슨 던전 앤 드래곤 파티 교묘하게 짠 것처럼 다 역할 배분이 확실해요. 덕희는 일단 동기가 있죠. 그리고 리더예요. 이게 어떤 의지도 있고 계획도 있어. 근데 이제 옆에 염혜란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는 중국에서 넘어왔어. 그래서 중국말을 잘해. 중국은 중국 본토야. 중국어를 잘해. 근데 또 장윤주는 사진을 찍는 거지. 말도 안 되는 홈마 카메라가 있는 거고. 흔히들 대포 카메라라고 하는 대포 렌즈가 있는 그러니까 거지. 설정상 진짜 잠깐 나오긴 하는데 뭐 아이돌 덕질을 하느라 그러니까 홈마 컨셉을 넣어준 거예요. 무대 영상을 찍으려고 이런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있었다. 카메라가 있었다. 마침 카메라가 또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중국 그 염혜란 배우의 동생은 이미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여러분 다 이제 보이죠? 자, 덕희가 리드해. 염혜란이 다 말 통역해줘. 그리고 이제 장윤주가 사진으로 다 찍어. 스나이퍼처럼. 그리고 이제 안은진이 택시기사잖아. 동네를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기가 잘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어서 아쉬운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무조건 이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왕 이렇게 노골적으로 판을 짰으면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조금 욕을 먹더라도 더 재밌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안은진 배우님이 연기한 칭따오 거주하는 택시기사 그러면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카체이싱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카체이싱이 뭐 무조건 분노의 질주나 미션 임파서블처럼 화려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택시기사니까 그 지리를 잘 알아서 나오는 어떤 그런 트리키한 카체이싱이 하나 나와주던지 아니면 장윤주 배우님의 그런
덕질, 아이돌 덕질하는 캐릭터. 그러면 아이돌 덕질하는 모습을 앞에 잠깐 보여줬었으면 너무 좋았겠죠. 뭐 콘서트를 가란 얘기가 아니고 뭐 그냥 뭐 자기 뭐 방에 뭐 아이돌 용품이 많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으면. 그리고 뭐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원래도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고 맞아.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가 더 납득이 되고 그 설득이 됐을 텐데 그걸 또 말로 풀잖아요. 너 앨범 이번에 뭐 몇 장 샀다며. 똑같은 걸 몇 장 사느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깔아놓은 것들이 너무 얇았다. 노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쓰면서 SD카드를 안 넣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렌즈가요 정말 비싼 거예요. 네. 심지어 SD카드는 한 번 넣으면 잘 안 빼요. 그 정도 되면 뭔 그냥 쓰는 거지 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심지어 카체이싱은 후반부에 한번 할 것처럼 해요. 그쵸. 총책이 도망갈 때 저도 약간 기대했어요. 저 이제 저 비싸차 따라가면 되는 거야? 뭐 이러길래 뭔가 이제 택시기사로서 그런 게 나오나 보다 했는데 바로 브레이크를 걸더라고. 근데 또 전 또 한국 영화 수호자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건 몰랐어요. 이게 21년 개봉이 목표였다는 걸 전 몰랐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이미 그 예전에 찍었구나, 그 예전에 만들어놨었구나를 생각하면 요 정도는 이해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저는 같이 들긴 해요. 왜?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이게 이미 완성 자체가 3년 전에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 작업은 이미 그 이전이고 그쵸. 촬영이고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것 같아요. 트렌드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이었다면 좀 더 만졌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다 끝내놨고 다시 이걸 아마 저는 솔직히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 감독님 뭐 다른 그 제작 관련된 분들도 느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손대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또 제작비의 한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그 제작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좀 시기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그런 부분은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똑같은 부분을 아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영화의 분위기가 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덕키가 위주로 나오는 부분은 코미디가 아주 강하진 않아도 좀 약간 발랄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쵸. 뭐 염혜란 배우님이나 장윤주 배우님의 캐릭터가 좀 들떠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좀 코미디컬한 톤이 있는데 그리고 라미란 배우가 애드립 같은 그 대사들을 놓지 않죠. 네, 또 워낙 또 코미디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직한 후보라든지 걸캅스라든지. 근데 또 그 공명 배우님이 나오는 그 이무생 배우님과의 어떤 보이스피싱 그 칭따오 장면은 거의 이건 범죄도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겁고 무섭고 심지어는 좀 잔혹한. 맞아요. 그런 리뷰가 있더라고요. 범죄도시 3 보는 줄 알았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안 좋게 보신 분들은 너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이게 좀 잘 안 배합된 것 같다. 그래서 약간 그게 너무 근데 또 그 왔다 갔다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기도 해서 여기서 좀 깨지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그 부분도 3년 전에 만든 거라 3년 전에 언제까지 3년 전 3년 전에 만든 거라 다소 좀 아쉽지 않나. 아니 근데 저는 반대였어요. 그게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왜냐면은 아까 인상 비평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되게 평범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어떤 거대하고 제대로 돼 있고 프로의 세계에 던져져서 굴러가는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보이스피싱 쪽을 좀 밝게 올렸다 친다면 그 부분의 어떤 중압감이나 진짜 그 우리 덕키 패밀리가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그 앞길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 왔다 갔다 하는 배합의 문제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오히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확실하게. 느낌이라 혈액순환이 좀 쫙 되는 느낌이었다.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이걸로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민 덕키를 검색했을 때 장르가 4가지로 떠요. 뭐라고 뜨나요? 드라마, 범죄, 느와르, 코미디. 느와르와 코미디. 느와르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느와르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누아르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 느와르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저는 당연히 범죄 있을 줄 알았고 전 사실 코미디 당연하고 드라마도 넣었구나. 느와르까지 넣었네. 하니까 그렇게까지 그 어두운 세계를 더 어둡게 그린 이유는 이 영화가 정의하는 장르에서 설명이 되죠.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변요한 배우님의 보이스도 보이스피싱을 다루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라든지 범죄도시 몇몇 장면도 그렇고 중국을 배경으로 한 범죄 드라마의 색보정이 있어요. 그 약간 푸르스름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하죠. 그래서 좀 더 무섭더라고. 그게 참 그 중국을 한국 영화에서 표현할 때 그 느낌을 거의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인데 사실 뭐 미국에서도 멕시코 장면 나오면 노란색 색보정 먹이고 러시아 나오면 파란색 색보정 먹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한국 영화들도 중국이나 뭐 연변 이런 데 나오면 약간 그 초록과 푸르딩딩한 느낌이 나오고 뭐 태국 배경으로 한 극비수사 같은 영화 보면 또 노르스름하게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색보정들이 가미되니까 또 진짜 범죄도시의 어떤 일부 같네.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전방위적인 이야기, 양극화된 분위기라든지 어떤 이 약간 노골적으로 보이는 각본 포인트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봤는데 좀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어쨌든 좀 영화를 재밌게 보셨기 때문에. 네, 좋았던 점은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쨌든 저도 영화를 공부했고 20살 때 사실 제가 영화 관련된 학원을 다녔어요.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저는 정말 예술 영화만 영화야. 코미디 영화는 영화가 아니야. 선민사상의 거의 마틴 스콜세지네요. 이건 시네마가 아니다. 두사부일체는 영화가 아니야. 지금 이거 광역 도발. 지금 JK 필름 광역 도발인가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강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던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너무 하루가 힘들고 되게 빡빡했던 사람이 7,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극장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술 영화를 볼까? 코미디 영화를 볼까? 그 사람은 고민하지 않고 코미디 영화를 볼 거다. 그 사람한테는 이 삶도 너무 힘든데 영화마저도 어렵고 힘들면 이게 그 2시간이 즐겁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그 웃다 나올 수 있는 2시간의 코미디 영화는 진짜 엄청난 행복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음양의 조화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좀 막힌 생각을 했었나? 좀 갇혀 있었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시민더키를 보면서 저의 이 옛날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만큼 좀 이 영화를 보시면서 즐기셨다. 이게 사실 웃을 소재는 아니지만 보이스피싱을 다루고 있고 네. 또 막 영화가 분위기가 본격 코미디 영화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막 빵빵 터뜨리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끝까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배우들의 애드립이라든지 특히 라미란 배우가 치는 대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약간 웃음 포인트를 가져가고 좀 쉼표를 계속 찍어주죠.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는 다 같이 좀 하고 편안하게 내려놓고 극장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영화가 제가 중간에 조금 답답했지만 혹은 조금 아쉽다고 느껴진 부분들도 마지막에 결국에 다 해소가 되는 게 이 영화가 결국 코미디 영화라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두사부일체 시리즈를 같이 다뤄보는 건 어떠신가요? 그때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돌려서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상사부일체까지 두사부일체 3부작을 저희 방송에서 모얼모일님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사부일체 시리즈가 다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작 나오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제가 바로 모얼모일님한테 연락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예로 든 거지. 네. 또 피해 가시는데요. 예로 든 거예요. 두사부일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제가 모사부일체 특집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 곧 설이잖아요. 지금 박스 오피스 1위거든요. 시민덕희가. 설까지 충분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 명절에 그냥 가족들끼리 무겁지 않게 보면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치만 마지막에 재밌었지 나도 재밌었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다음 주에 그 티모시 샬라메의 원카가 개봉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에 원카 많이들 보실 것 같고 또 연달아서 한국 영화를 그 구정이나 그 신정에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때 아마 또 이 시민덕희가 예전에 그 아바타와 전우치 관계처럼 이렇게 런닝메이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뭔가 명절 맞이해서 오랜만에 극장 가족들과 같이 가기에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저는 굉장히 딱 잘 맞게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영화에 좋았던 점은 진짜 저는 좀 근데 영화 너무 좋아해요. 영화 많이 보려고 노력해요 라고 항상 하지만 은근히 제가 꽂히는 부분들은 단순하거든요. 말해봐요. 좀 뻔하고.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극 중에서 처음에 이제 보이스피싱을 진대리한테 당하고 3,200만 원이었나요? 네, 맞아요. 3,000만 원 정도를 이제 뜯기고 경찰서를 찾아서 박병원 배우님이 연기하는 그 형사와 이제 대면을 하는데 형사가 처음에는 320만 원이요? 이렇게 해요. 물론 이제 3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3,000만 원까지 그 사람 표현대로라면 이 멍청하고 뻔한 범죄에 뜯긴단 말이에요? 그럴 줄은 몰랐는데 이거였던 거지. 근데 이제 보다 보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멍청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피해자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경찰이라든지 공권력의 어떤 태만이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영화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또 형사가 그런 얘기하거든. 인생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죠. 진짜 그냥 뭐 표현을 굳이 낙관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이번 경험으로 말미암아 다음에는 이런 일에 안 당해야지 뭐 이런 교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영화의 진짜 인생 교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잡고 못 잡고를 떠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을 다뤘다는 데에서 오는 그 뭐랄까 투박한 감동이랄까 그런 게 영화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훈훈하기도 하고 뭔가 좀 진짜 오바 같은 표현이긴 한데 약간 벅찼다. 영화의 마지막이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영화의 단점들도 명백하게 많지만 끝나고 나서는 잘 봤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말이 되게 그런 교훈 교훈 있잖아요. 엉덩이 무거운 놈이 이기는 거다. 약간 저는 그 느낌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덕희라는 캐릭터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모습을 보면 결국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도 저는 언젠가 빛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라미란 배우만 봐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괴물에서 단역으로 나왔었던 배우잖아요. 그쵸. 네. 한강을 뛰어다니는 피해자 역할.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배우가 됐고 대기만 성형이죠.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잖아요. 그게 저는 그 영화에서 라미란 배우도 마찬가지고 뭐 여메란 배우도 마찬가지고 이모생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뭔가 뚝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빛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영화 좀 재밌게 봤고 근데 그 배우님들 얘기 나온 김에 이무생 배우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 메인 악당이라고 할 수 있죠.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데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 아쉬움이 뭐냐면 연기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미지도 되게 좋았고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역할이 너무 전형적인 범죄 조직 두목 역할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네. 만약 이 역할을 다른 배우들이 했으면 어땠을까? 그냥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이제 최민식, 황정민 뭐 이런 배우들이 하면 이런 역할 이렇게 하셨네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버전이. 근데 이무생 배우를 캐스팅했잖아. 그러면 일단 나는 기대가 된다는 거지. 왜냐면 뻔한 범죄자 느낌의 아저씨가 아닌데 뭔가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려나? 좀 뭔가 신사적인 범죄자? 아니면은 좀 뭔가 좀 그런 상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이아드도 보면은 1편의 악당이 한스 그루버라고 되게 신사적이고 테러리스트인데 막 양복 입고 다니고 막 영국식 액센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어도 의외 캐스팅이다. 뭔가 좀 특이할 것 같다 했는데 오히려 역특이야. 그러니까 이무생 배우를 캐스팅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무생 배우로 뻔한 역할을 하면 그것도 새롭지 않을까요?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캐스팅은 되게 흥미로웠는데 나쁘진 않았지만 좀 뭔가 재해석 이런 건 없었던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무생 배우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무생 배우의 그 아쉬운 점이라기보다 영화적으로 아쉬운 건데 맞아요. 이무생 배우의 그 중국에서의 모습을 전 너무 올드보이의 유지태 같았어. 그 모자가 또 벙버지, 그놈의 벙버지의 그 약간 그 bomber 자켓이라 그러나요? 네. 그게 너무 누가 봐도 나쁜 놈 하게 생겼잖아요. 나쁜 일 하게. 그것도 사실 클리셰인 거 알죠? 한국 영화에서 그 연변이나 중국에서 온 잔인무도한 킬러들을 묘사할 때 신세계 같은 것도 보면 항상 그 차림이거든요. 혹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무생 배우가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되게 그 정장 쫙 빼입고 멋있게. 상상 그거 예상하셨나요? 근데 이무생 배우였기 때문에 예상을 했던 것 같아. 저는 당연히 벙버지는 아니겠지. 그치. 그치만 저렇게 멀끔하게 완전 수트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건 또 의외의 포인트였다. 네. 근데 그게 의외의 포인트였고, 그 이무생 캐릭터 얘기가 나와서 말이 나온 건데, 그 캐릭터를 덕희가 알아보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 시계 터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영화에 보면 정말 그냥 흘러가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일부러 시계 이 손목을 잘 잡은 커트들이 있어요. 맞아요. 마지막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되게 흘러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때도 이무생 배우는 그걸 해요. 그래서 되게 그거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너무 잘 잡았고 캐릭터에 대한 이해력과 어떤 컨티뉴이티를 보는 안목이 있는 배우구나. 그리고 아마 이 영화는 더글로리 찍기 전에 찍었겠죠? 그 예전이니까. 근데 우리는 더글로리에서 이무생의 그 기존의 이무생 배우가 가지고 있던 느낌이랑 너무 다른 역할을 이미 한번 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그것보다 이전에 찍은 건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갔을 때 그 덕희한테 멘트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배우는 원래부터도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최근 노량에서도 고니시 유키나가 왜군들의 수장으로 나오시거든요. 거기서도 그 머리를 아예 촌마개를 하고 나오시는데 되게 색다른 느낌이 또. 노량 아직 못 봤어요. 그러시구나. 또 팬이시라면 나중에 촌마개를 한 이무생 배우 언제 보겠습니까? 왜군 변발을 한. 나 보기 싫어. 멋있는 모습만 볼래. 나중에 한번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또 영화 재밌게 봐놓고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무생 배우님 얘기가 나온 김에 클라이맥스 그 화장실 장면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 덕희가 제목대로 시민이지 존 윅이 아니기 때문에 리암 니슨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막 화려하게 뭐 싸울 수는 없지만 너무 거기서 카타르시스라든지 진짜 뭔가 클라이맥스다 싶은 모멘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는 그렇게 덕희가 맞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덕희가 체급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마지막에 덕희가 이무생이 나 출국하지 못하게 여권을 뺏었잖아요. 씹어먹어버리죠. 근데 그 여권을 씹어먹을 때 그 여권을 들고 여권은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한 페이지 그냥 와다닥 찢어서 씹어먹을 때 저는
여권을 씹어먹을 줄은 생각 못했어요. 거기서 또 약간의 쾌감이 있으셨군요. 네. 모할모일님은. 여권을 씹대? 너무 여권 씹는 장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나도 그거야. 그거는 좋아. 그 방법은 좋아. 왜냐면 진짜 리암 니슨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상대는 전문 범죄자니까 체급 차이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는 측면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제목이 시민 덕키고 주인공이 우리 덕키기 때문에 결국 최종 대결에서는 덕키와 그 총책 간의 단독 대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브릿지에서는 그 친구들이 이미 설정된 이상 도와줬어야 된다고 봐. 그 염혜란 배우, 장윤주 배우, 안은진 배우가 뭔가를 할진 모르겠어. 근데 뭐 화장실로 유인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시선을 끌어준다든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냥 뭔가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갑자기 그냥 울면서 언니 내가 덕키 언니를 놓쳤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심지어는 마지막에 그 박병원 배우님이 연기한 형사를 화장실로 끌고 오는 것도 웬 엑스트라 아저씨잖아요. 여기 그쵸. 남자 화장실 맞는데? 그 이러면서 일반 그치.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앞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깔아놓은 거에 비해서는 뒤에 빛을 발하지 못한 느낌.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장윤주 배우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연기가 과하다. 이 과하다. 근데 동시에 세자매 때 장윤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잘하셨죠. 네, 근데 그 영화에서 보였던 독특함 있잖아요. 그 독특함과 이번 영화에서 보여주는 독특함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 비슷함은 제가 느꼈을 때 어쩌면 그냥 장윤주라는 배우가 저런 색깔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게 장윤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이유가, 그 영화를 제가 보러 갔을 때, 시민덕길 보러 갔을 때 예고편이 항상 나오잖아요. 앞에 파묘가 예고편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저 아무 정보가 없었거든요. 약간 사바 감독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한테 사바 감독 같다 이랬더니, 신랑은 사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영화를. 맞다고. 그 감독 거라고. 맞아요. 네. 그때 제가 저 감독은 자기 색깔이 이미 있는 거구나. 작가주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게 엄청 잠깐이지만 컸거든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또 그 영화를 보니까 장윤주 배우의 연기가 조금 과하지만 하지만 어쩌면 이게 저 사람의 색깔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베테랑에 이어서 세자매에 있어서 계속해서 연기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장윤주 배우가 이 다음에는 비슷한 캐릭터를 할까? 혹은 이젠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를 조금 기대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미래가 궁금해지는 배우로서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저는 연기를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모든 배우님들 다 존경하고 카메라 앞에 선다는 거 대단하다. 근데 이제 굳이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어쨌든 탑 모델이시잖아요. 그 업계를 거의 평정한 진짜 네임드 레전드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배우로서의 커리어는 모델로서의 커리어에 비해서 이제 좀 초기 단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연기를 오래 배우지 않은 듯한 배우의 신선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베테랑, 세자매, 그리고 이 시민덕기까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측 아닌 억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연기가 아니라 그냥 장윤주 배우님 본인의 모습이다. 자기가 그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고 계속 나오고 변함없이 꾸준히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초반에는 그 장윤주 배우님 특유의 기세,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무리 그래도 대사가 너무 안 들리는데?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한 모습이시니까 배우라는 직업은 자기 자신을 적절히 투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살인마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다 살인마는 아니잖아요. 사이코패스를 연기한다고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건 아니듯이 좀 그런 좀 자기와의 반대되는 부분들 또는 좀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들 이런 거를 좀 직업 배우로서 좀 이제 끌어내실 타이밍이 아닐까. 왜냐면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 발레리나를 봤는데, 전종서 배우님 나오는 거기 잠깐 나오세요. 한 씬 정도. 네네네. 저 봤어요. 거기서 역할이
엄청 차분한 역할이에요. 네. 무슨 용병 보디가드 회사 뭐 팀장 같은 거라서 등장해가지고 막 신입 보디가드들 막 총기 수업하고 막 사격 연습 봐주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톤 다운돼 계시는데 짧아서 막 좋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막 그쵸, 나쁜다는 느낌도 없었거든.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작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 시민더키의 모습이 자기 옷을 입은 거긴 한데 이 옷을 언제까지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또 입을 것인가 아니면 저는 근데 또 입는다? 그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는 좀 갈아입어 보시던지 또 탑모델이시니까 빨리 갈아입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좀 그러니까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라는 점에서는 좀 동의를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적으로 봤을 때 되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디테일을 그래도 신경 썼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이무생 배우의 손 터는 연기라든지 그리고 근데 왜냐면 그거를 그 배우도 놓치지 않은 거고 그것도 영화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에 끼워 넣은 거고 라미란 배우도 그 이무생 배우가 그 총책이 돈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달러를 주죠.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해요? 좀 웃으라고 하잖아요. 남는 장사 했으니까. 맞아. 3,200만 원을 뜯겼는데 아마 뭐 1억을 넘게 줬죠. 근데 웃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게 다 끝나고 그 사람들 사이를 걸어 나오면서 정말 아주 엷게 웃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그 덕희라는 캐릭터는 그때 웃는 게 아니라 이제서야 웃을 수 있는 거다. 저는 근데 이것도 되게 사소한 거지만 그 말을 먼저 하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것도 되게 나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클라이맥스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별말은 잘 맺은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참 명절 영화를 노리셨는지 아닌지는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근데 명절 영화를 노렸다면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사실 맞았겠죠. 그렇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경찰들이 좀 뭉갠 게 있잖아요. 뭐 그거를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또 영화가 지금 같은 분위기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또 있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엔 이 모든 요소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 영화가 코미디 영화라서 코미디라는 장르를 어쨌든 가지고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덕희라는 캐릭터가 그 중간중간마다 그 라미란 배우의 애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이런 걸 놓지 않고 가네. 처음엔 저는 했었어요. 근데 뒤에 갈수록 이 사람의 그 애드리브가 그냥 허용이 되는 게 이 영화는 결국 코미디 영화라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마무리 잘 지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실제 사건에서의 경찰이 조금 이제 비판받을 지점은 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결국엔 그 형사가 덕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잖아요. 박병원 배우님이 연기한. 네. 근데 실제로 경찰이 했을까요? 안 했겠죠. 했겠어? 안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요소도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부러 영화가 좀 실제 덕희에게 사과하는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인데 그래도 사과는 좀 본인이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얼모일님 한국영화 수호자 모얼모일님과 함께 저 새로운 그 앞에 제 수식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영화 수호자? 한국영화 수호자. 나중에 닉네임 달아드릴게요. 네, 한국영화 수호자 모얼모일입니다. 네, 한국영화 수호자 이제부터 백패킹 유튜버는 잊어라. 이제부터는 한국영화 수호자로 간다. 근데 이전에도 제가 나왔을 때 아시죠? 뭐 얘기하면 제가 다 자꾸 옹호했잖아요. 한국영화 수호 진짜 수호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영화 수호자님이 오늘 영화 시민더키는 어떻게 수호하실지 마지막으로 한 줄 평가. 한 줄 평. 또 이거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오시죠. 2시간 뒤에 웃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 영화가 필요한 것. 아까 그 영화 입시학원을 다니셨을 때 얻은 교훈과 뭔가 이제 맞물리면서 이런 한 줄 평이. 등급 평가는 B+. 습니다. 수호 성공하셨네요. 좋습니다. 저도 이어서 한 줄 평을 드리자면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진짜로 좋은 인생 경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드리고요.
등급평가는 B제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영화다 싶어서 B제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국 영화 시민 덕희 다뤄봤는데요. 오랜만에 또 나와주신 모얼모일님 어떠셨는지. 항상 저 올 때마다 긴장하거든요. 네. 아까도 되게 긴장했었잖아요. 근데 항상 영화 얘기하면 전 지금 영화를 안 해서 네. 되게 너무 즐겁고 즐겁시다고요? 네.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예. 영화 일을 안 해서 즐겁다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제가 영화 일을 안 하니까 네. 저 사실 진짜 영화랑 동떨어져 살거든요. 영화 공부를 또 하셨고 영화 네. 전공으로 졸업하셨지만 지금은 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우리 녹음을 하기 위해서 만날 때 되게 좋아요. 너무 좋고 저한테 또 되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오늘도 뭐 선배님들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모얼모일님 못지않게 모얼모일님 덕에 좋은 기운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오늘 나와주심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한국 영화 수호하시기를 한국 영화 수호자 모얼모일이었습니다. 네, 언젠가 모얼모일님과 함께하는 두사부일체 특집은 온다. 얘기할 줄 알았다. 언젠가 온다. 언젠가 두사부일체 특집 오겠습니다. 모사부일체 특집 온다. 큰 거 온다. 다들 기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유부녀로 돌아온 2.0 버전의 모얼모일님과 함께 한국 영화 수호를 한 번 더 해보았습니다. 선배님들도 이제 겨울 끝나가고 또 연시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한국 영화 오랜만에 나가서 보시는 것도 명절이니까 가족들과 다 함께 손을 잡고 극장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멘트 진짜 광고 같다. 저희 여기 시민덕희 팀에 뭐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한국영화협회랑 관련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저 할 얘기 있어요. 뭐죠 갑자기? 사실 극장에 가는 게 요즘 쉽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너무 OTT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 TV 안 틀고 저 넷플릭스 틀거든요. 근데 명절 때 이렇게 다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럴 때는 한번 이상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금 그 멘트 진짜 광고 방송 같다. 손잡고 가고 싶은 거야. 엄마랑 아빠랑 오랜만에. 근데 엄마랑 아빠랑 보기에 딱 좋아. 여러분 저희 진짜 받은 거 없습니다. 진짜 저 이거 지금 내돈내산이에요 지금. 저 심지어 외계인 공짜표 있는데도 시민덕희 돈 주고 봤어요. 그런 얘기는 왜 해요? 외계인 마음 아프게. 그래 이건 지우자. 싫어요. 편집은 무슨.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히 저희가 받아먹은 건 없다는 거. 이렇게 저희 방송은 항상 소신 있는 방송 지향한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극장 찾아서 영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곧 설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설 명절 잘 준비하셔서 좀 재밌게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나와주신 모얼모일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영화학개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